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사연은 현재도 진행 중인 실제 사연입니다. 벌써 8년째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박지연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연 씨는 올해 40살입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3살 위인 큰오빠 준호, 3살 아래인 동생 수진, 그리고 5살 아래인 막내 민지. 이렇게 사남매가 부산 해운대구의 단독주택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지연 씨의 말에 따르면 어릴 적 네 남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함께 모여 놀았고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죠. 특히 큰오빠 준호는 동생들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10살 되던 해, 그러니까 1995년 가을, 이 가족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영애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은 네 남매 모두에게 컸습니다. 특히 당시 5살이었던 막내 민지는 엄마를 찾으며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슬픔을 억누르며 아이들을 달래야 했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회사 태산산업이었습니다. 태산산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20대 후반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였죠.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2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결과 당시 이미 연 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키우는 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았고 아내를 잃은 후에도 박철수 씨는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큰아들 준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준호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어린 나이였지만 준호는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준호는 눈치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엄마 없다고? 지연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우리 엄마 없다고 불쌍하대. 준호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우리한테 엄마 없는 게 뭐가 불쌍해? 우리한테는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엄마보다 더 잘해줄게. 알았지? 그날부터 준호는 더 열심히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고 운동회에 참석하고 학부모 상담회도 다녔습니다. 15살 소년이 해내기에는 벅찬 일들이었지만 준호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부산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정말 장하다.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뤘구나. 박철수 씨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회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아버지 회사 잘 이어받을게요. 준호의 말에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연이와 수진이, 민지도 오빠를 축하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서울대라니. 우리 오빠 최고야. 준호는 웃으며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해. 오빠가 서울 가면 주말마다 내려올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렇게 준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은 꼭 부산에 내려와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생활이 바빴을 텐데도 준호는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학과에, 막내 민지는 디자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네 남매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준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 태산산업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준호는 영업부서에서 시작해 회사의 모든 부서를 거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하며 회사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준호야,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거다.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일을 배우고 직원들한테 인정받아야 해. 준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함께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호는 회사의 모든 것을 배웠고 2016년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동안 태산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 수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에도 공장을 세웠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순자산은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연이는 부산의 한 지역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막내 민지는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네 남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면 네 남매는 꼭 부산 집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일하는 수진이와 민지를 차에 태워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럼 아버지 건강하지. 너희들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기쁘다. 박철수 씨는 자식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키운 네 자식이 모두 잘 자라주었으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승진한대요. 지연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오빠도 축하해줘. 당연하지. 우리 지연이 항상 열심히 하더라. 자랑스럽다.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네 남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어요. 오빠가 그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9월 박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더니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박철수 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장남 박준호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암이 사기로 진행되었고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치료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동생들한테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서울에 있던 수진이와 민지도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정말?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 말씀이 6개월이래. 안 돼.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돼. 아버지 힘들어 하시잖아. 우리 씩씩하게 있자. 네 남매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왔구나. 박철수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프시죠?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네 남매는 교대로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회사 일을 보고 저녁에는 병원에 왔습니다. 지연이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도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박철수 씨도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자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회사 일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10월 말 박철수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심하게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지연이가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사인해 주세요. 오빠, 그게 뭔데?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회사 서류야. 긴급한 거라서.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회사 서류를 왜 지금? 회사는 멈출 수가 없어. 직원들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아버지, 여기랑 여기요. 준호가 박철수 씨에게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정신이 거의 없었죠. 아버지, 사인. 오빠, 아버지 상태 안 보여? 지금 정신도 없으신데. 지연아, 내가 회사 일을 알아? 이거 오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오빠가 낯설었지만 회사 일이 급하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준호는 종종 서류를 가져와
아버지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감도 자주 가져갔습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박철수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 가족들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5일 박철수 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3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부산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내 남매는 상복을 입고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준호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회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생들은 그런 오빠를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좀 쉬어. 괜찮아.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장례가 끝나고 박철수 씨는 부산의 한 추모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신 거죠? 납골당 앞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아버지 안 계셔. 수진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우리 서로 있잖아. 아버지는 가셨지만 우리 네 남매는 여전히 가족이야. 준호가 동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호의 마지막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 준호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시간 되면 한번 모이자. 아버지 유산 정리하고 앞으로 일들 상의해야 할 게 있어. 지연이와 수진이, 민지는 토요일에 부산 집으로 모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들 왔네. 앉아.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해 보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 있어.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언제? 2017년 11월에 작성하신 거야. 변호사 입회하에. 준호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태산산업의 모든 주식, 부산과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 일체를 장남 박준호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순간 지연이와 수진이,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나한테 상속하셨어. 준호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말이 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셨어. 회사는 장남이 이어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나 봐. 회사야 오빠가 받는다 쳐도 다른 재산은 부동산이며 예금이며 그것까지 왜 오빠 혼자?
민지도 항의했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어.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정말 그런 유언을 하셨을 리 없어.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실 분이 아니잖아.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나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너희들도 이해해줘. 이해하라고. 3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오빠 혼자 가져가는데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수진이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회사 경영할 수 있어? 지난 10년간 회사 일한 사람이 나야. 아버지도 그걸 아셨으니까 나한테 맡기신 거라고. 회사는 그렇다 쳐도 집은 아버지가 모아두신 현금은 그것까지 왜 오빠가 다 가져가? 지연이가 따졌습니다. 유언장에 전 재산이라고 써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오빠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자신들을 아껴주던 오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래? 우리는 평생 가족이었잖아. 오빠가 우리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고 재산은 재산이야. 섞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동생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연이와 수진이,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오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지가 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자.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다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세 자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분들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세 자매는 고민했습니다. 친오빠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지연이가 결정했습니다. 2018년 4월 박지연, 박수진, 박민지는 박준호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준호 측 변호사에게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고인의 명확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유류분 청구는 부당하다. 하지만 지연이네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버님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 씨,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주식과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박준호 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이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버님의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때고요. 지연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이전됐어요? 회사 주식 30%, 서울 강남의 빌딩 2개, 그리고 예금 중 약 500억 원이 이 기간에 이전되었습니다.
500억 원이요? 네. 총액으로 따지면 약 800억 원 정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박준호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지연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의식도 제대로 없으실 때, 오빠가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건 무효 아닌가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박준호 씨 측에서는 아버님이 의식이 있을 때 정당하게 증여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면 아버지는 그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거의 정신이 없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요. 그 부분을 소송에서 주장하겠습니다. 병원 기록, 의료진 진술 등을 확보해야겠네요. 추가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무려 15차례나 발급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이 인출되고 계좌가 이체되었다는 것. 오빠가 정말 이런 짓을? 지연이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착했던 오빠가, 자신들을 그렇게 아껴주던 오빠가 의식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다니. 소송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양측은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우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소송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이 모든 유류분 관련 소송을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202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중단된 채였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태산산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더욱 키워 연 매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경제 잡지에는 30대 젊은 경영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연이와 동생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기를, 소송이 재개되기를. 언니, 우리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민지가 지쳐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연이도 지쳐 있었습니다. 벌써 3년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가족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동생들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해 봤어? 안 받아. 전화도 문자도 전부 무시해. 정말 이게 우리 오빠 맞나 싶어. 세 자매는 한탄했습니다. 2022년, 202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송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지연이가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냥 기다리라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답답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천 건의 유류분 소송이 모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연 씨, 헌법재판소 결정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일부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일단 복잡합니다.
헌재는 입법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법 하나 고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연이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8년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